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의 주제는요. 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희망회로 관련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진 않지만 그래도 음모론 관련된 희망회로가 아닌 근거에 기반한 희망 회로에 대한 메시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으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계속 매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해당에 있는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한테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테슬라, 갤럭시 디지털, 뭐 스퀘어 등등 이렇게 뭐 코인베이스 등등 그리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나무 누나 등등 계속 접근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 저희한테는 매우 좋은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도 잠재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고객의 기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금융업체 암호화폐 투자 가능 연금 상품 출시 잇따라 내놓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으며 특히 금융 서비스 업체들이 출시하고 있는 투자 관련 연금 상품은 크립토 IRA, 비트코인 단어를 포함해 출시를 하고 있다. 미국 소재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온 램프가 인베스트 타일런 로스의 최고 경영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이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버드, 예일, 브라운대 암호화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코인베이스의 계좌를 만들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이 대학발전기금이 2018년도 암호화폐 전문 벤처 캐피털 펀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졌고 아무리 늦게 들어왔다고 해도 2019년도 때부터 하버드, 예일대 이런 쪽은 들어왔고 뉴욕 경찰청의 퇴직연금 관리기금도 일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미적 관점으로 좀 보지 마시고요. 뭐 50%를 샀다, 60%를 샀다. 운영자금을 그렇게 크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작은 돈으로 일단 사긴 했지만 이 수익률 기반으로 보았을 때는 보게 되면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죠. 예. 일반 우리 주식 투자에서 뭐 기껏 나와봐야 뭐 진짜 상한가 맞아봐야 30%이지만 네? 실제 뭐 여기는 코인은 일단은 공이 하나가 더 있고 진짜 운 좋으면 공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1000% 정도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죠. 네, 그 다음으로 대략적인 이미지가 나와져 있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공적연금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예시가 조금은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보게 되면 국민연금이 대략 한 이게 몇 년도치 것인지는 확인은 못했지만 그래도 한 요 정도 부분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노르웨이, 뭐 뉴욕 이런 쪽, 미국, 캐나다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약간의 포트폴리오 기반 요소가 주식 기반형 권이 좀 더 비중이 높아요.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뭐 정치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측면보다는 원금 보장의 현실이 더 낫지 않냐라는 그런 주장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또 해당에 있는 그런 뉴스로 선동을 당해서 약간의 손실 조금만 나도 내 연금이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게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는 출생자 수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충당금 자체가 기존 대비보다 보존하기 정말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을 맞추려고 하면 더
공격적인 형태로 해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이르면 도 욕먹고 하니까 애초에 그냥 국채 비중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일본 쪽에 와 한국의 그런 연금 운용 그런 스타일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 추이를 보게 되면 쉽지 않는데 이걸 왜 갖고 왔냐?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연금을 돌리고 있는 기관 운용사들이 낼 수 있는 운용 수익률도 기대 수익률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높게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런 대학 퇴직 운용사 자금이나 아니면 해당에 있는 뭐 뉴욕 경찰청 퇴직 관리 운용사 자금이 왜 크립토 시장에 들어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만큼에 대한 운용 수익률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양하게 갖췄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일단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접근성이 그나마 기존의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나눠서 보게 되면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측면이 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금에 대한 운용 능력이 훨씬 더 개선폭이 더 좋아졌겠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그런 민간에서 운용했던 그런 연금들은 앞으로 재무제표에 계속 고정비 지출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별로 좋진 않을 겁니다. 그럼 수익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기대 수명이 늘어났으니 계속 그 현금 흐름표가 나쁘겠죠. 근데 해당에 있는 그만큼에 대한 지급에 대한 보증에 계약 이행을 따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맞춰주기에는 엄청난 손실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맞춰주기 위함에 있는 척도로서 당연히 수익률이 잘 나와 주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공격적인 투자 부분의 포트폴리오에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장이. 이해되셨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이게 납득이 안 되고 도저히 그게 안 되겠죠. 근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부의 소액 비중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라는 것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하라. 채굴기 확보 경쟁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크린스파이크, 라이엇, 하이브 등 채굴업체 채굴기 확보 경쟁 다 뭐 상장이 되어져 있는 그런 쪽에서 대부분 많은 주문량이 쌓여져 있는 실정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주 잔고량이 어떻게 보면 채굴 제작사들에게 갔겠죠. 근데 그 채굴에 있는 제작사의 수주 물량이 이미 몇 년치가 확보가 되어져 있는 형태인 것인데 되게 재미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채굴 회사들은 이미 상장된 쪽은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을 제시를 하면서 자료를 또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한 회사에 채굴 회사 되어져 있는 채굴 회사 라이엇 블록체인 회사를 하나의 그런 기업적 분석을 좀 해본다고 하면 뭐 저번에 다뤄드리기도 했지만 오늘은 풀 희망회로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한 형태로 한번 준비를 해봤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보게 되면 새로운 기술을 탐구해서 채굴 생태계 안에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서 뭐 모든 채굴 회사들이 뭐 다 망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단편적으로 갖고 계신 코리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생각이 달라지겠죠. 네, 2020년 12월에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우리는 시범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자
북미의 가장 큰 단일 비트코인 채굴 시설로 300메가와트 개발 용량을 갖고 있고 최대 750메가와트 확장이 가능하게 된다. 근데 이게 이제 ESG의 친환경 요소에 이제 부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이제 최근의 관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자, 이 밑에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해결에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거의 없어요. 네, 여기서도 자, 에너지 믹스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재생 에너지 믹스를 활용해서 채굴을 진행을 하고 있다. 대부분 채굴 회사들의 상장의 미래 전략 보고서를 어떻게 보면 SEC에다가 제공을 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당의 한국거래소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의 미래 전략이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장기 전략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을 잘 안 시켜줘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최근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회사가 하나가 있죠.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야, 너 배틀그라운드 하나 가지고 너 이거 가지고 상장을 시키는 건 문제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딴지를 많이 걸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하나의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주식에 대한 변동폭이 커지니까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방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죠. 근데 그래서 웬만한 채굴 회사들을 왜 상장을 시켜줬는지 이런 것도 세부적인 보고서를 보게 되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방탄도 마찬가지로 세븐틴과 여자친구 쪽에 있는 소속사를 어떻게 보면 인수를 해서 그만큼 방탄에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세컨드리에 있는 그 그룹들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전략으로 짜서 여러 번 수정본을 거쳐서 상장이 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에 있는 이런 채굴 회사들도 문제가 있는 쪽은 중소업체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대형 채굴업을 하고 있는 쪽도 사업의 다각화와 그리고 본연의 채굴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장기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채굴 쪽에는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 단 이제 ESG에 대한 언급이 약간 변수로 좀 더 일찍 왔기 때문에 약간의 좀 채굴 회사들에 대한 그런 수익에 약간 변화는 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순수입비가 조금은 덜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대신 이제 채굴량에 대한 채굴기의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채굴에 약간 쉼표는 찍을지언정 그게 어차피 계속 다른 나라들이 채굴 회사들이 그만큼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 세팅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해시가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락기가 나온다고 해도 금방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이런 잔고량을 좀 보시면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이렇게 암울하게 조정을 크게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해당에 있는 차트는 주봉 차트로 되어져 있으며 이 차트를 왜 보여드렸냐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도 다 그때그때마다 고래 투자자들은 저점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나와져 있어요. 자, 체이널 리시스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비트코인 급락한 지난주 대형 투자자들이 77,000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되어져 있으며 뭐 직간접적인 거나 OTC 부분은 일절 추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부분입니다. 자, 관리 중인 자산과 지금의 수익률 기반과 창립 이후의 수익률 부분을 보게 되면 드라마틱하죠. 엄청 드라마틱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기반으로 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어떤 분이 약간 해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번역기를 돌려서 갖고 왔기 때문에 약간 좀 내용이 어색하고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 내용 요점만 찝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내용의 주제는 락업 해제에 관련된 주제 내용입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서도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쭉쭉 내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금 해제가 진행될 때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생산된 신주가 너무 많았다. 성장은 정상보다 훨씬 컸다. 6개월 전에 신탁이 자본보다 기록적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발생을 했다. 보고서 부분을 보게 되면 자, 해당에 있는 7, 8, 9, 10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자, 5억 달러 이상 GBTC가 거래 가능해지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 자리에 BTC를 재구매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 재구매가 소매 포모가 생성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갔고 이 포모가 너무 극장적이라서 프리미엄 한 자리에 40% 이상 상승했던 때가 있었다. 또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러한 잔금 해제가 작년 말에 발생을 했을 때 유입된 모습은 다음과 같다. 30억 달러 이상 자본의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헹구는 형태가 좀 보였다. 5, 6, 7, 8, 9, 10 어쩌고저쩌고 쭉쭉쭉 보여지는데 GBTC를 팔고 BTC를 재구매한 다음 트러스트로 이전을 했다. 라는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 금액의 비트코인으로 볼 때 자, 그 기간 동안 유입을 보여주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 뭐 블록파이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DCG도 그만큼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좀 주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기관들 평단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뭐 그레이스케일,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테슬라, 스퀘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최근에 평단에 근접하거나 평단보다 좀 손해를 많이 봤거나 그러면 나중에 주총에서도 할 말이 좀 힘들어지니까 약간의 비트코인을 좀 더 친화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뭐 여론몰이나 아니면 실제 실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실탄을 또 뭐 만들 건지 뭐 그런 형태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좀 측면도 생각을 해본 게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약 4주간 그레이스케일 언락 물량이 없는 시기라고 해서 양경성님 레벨 28 정도가 되셨던 분이 글을 써주셨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왜 다음 주지 모두 이목을 쏠리는 다음 주였었을까? 월요일날 머스크 생일 재밌는 이슈거리가 있는 날짜를 만들면 되는 거고 몰면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왜 7월에 숏 물량이 사상 최대로 쏟아오른 건지 찾아보니 숏 물량이 어제 급속도로 늘어났고 개인들이 많은 숏에 물려져 있었다. 거래량은 다시 늘어났고 현물에 물려있는 얘들보다 더 빠르게 돈이 땡길 수 있었던 건 숏 청산으로 따먹고 나서 대량의 청산이 시키고 나서 현물장의 잽싸게 옮겨서 저점으로 매집이 드러났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 다음으로 그레이스케일의 공식 홈페이지 펀드 상품 언락 일정을 알아봤더니 상반기 때와 하반기 나뉘어서 큰 물량이 나가는 게 좀 보였다. 근데 이 나갔던 게 그 아까 앞에 있었던 그 번역된 내용분하고 또 겹치게 되면 GBTC를 팔아도 어차피 BTC 쪽으로 가는 물량이 훨씬 더 크다라는 점이 좀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또 스케줄을 확인해 보니 저때 락업 해제 물량이 없었다. 업비트에서 좀 찾아보니까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상반기 언락이 풀리기 전, 하반기 언락이 풀리기 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풀리기 전 때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올라갔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칠해놨죠. 네.
그래서 이게 우연일까라고 이제 해놔서 이분의 결론은 이렇게 내놨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보다 길어서 중간중간 얼락 물량 스케줄이 눈에 보였고 위에 살펴보면 쭉 일정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기간이 좀 매우 짧았다. 하방으로 갈 것이다. 시즌 종료할 것이다. 쇼친 사람들이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해당 사람들이 고 레버리지 또는 많은 자금의 유동성이 있는 상태라면 쇼치는 사람들이 더 살쪄 있을 것이고 물린 애들이나 홀드 애들이 때려봤자 더 이상 안 내릴 것 같다. 따라서 선물장의 마감을 숏 정리하면서 현물에 산 돈을 마련해서 현물장으로 대거 이동하고 선물이 안 되는 코인으로 매집이 대량 들어갈 것 같다. 그레스케일의 현재 뻗는 상품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고 더 확대된 펀드 사이즈와 메이저 코인들을 세분화해서 모집 중이며 라이트 코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좀 있죠. 그 다음 펀드 탑승객들을 위해서 최대 흥행을 시키고 새롭게 탑승시킬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모델을 좀 가져가지 않겠냐. 그래서 상반 행진의 중간에 하락장이 잠깐 온 건 국세청 세금 납부 관련 이슈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분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댓글도 좀 괜찮은 댓글들이 꽤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쇼물량이 개미들이 물량일까? 핏방 운영하는 애들 물량 포함한 그들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았고 그분들이 만약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7월 내 숏을 친다라는 상상을 해봤는데 바이낸스하고 바이비트에서 장난했던 것을 알고 있는 모곤 형이나 골드만삭스 형들이 롱으로 그레스케일이 6월 마감 2차 펀드 물량이 못 먹어도 2차 그 상태로 그대로 이어서 올려버리면 선물장에 몇 년간 장난쳤던 물량하고 국내 거래소에 시드 불렸던 금액하고 핏방에 따라서 치고 있는 고객 물량이 증발하는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좀 물량 크니까 요거 정리하고 올려버려서 깨끗하게 먹으려고 하지 않겠냐 라는 그렇게 써놨던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요런 내용도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락업 된다라는 거냐? 7월 18일쯤인데 그때쯤에는 22년도 그레스케일의 펀드 가입자 수와 21년도 상반기 투자자 수의 공시를 하게 될 것이다. 6월 26일 어제까지 2차 펀드 모집을 했던 것 같은데 판매가 잘 되었다라고 했던 것 같고 이것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판매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왜?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정도의 운영을 했었을 때에 대한 벌써 누적 수익률 추이가 나왔고 이번에 수익률 추이도 이 정도가 나왔다. 근데 그 전에 어차피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은 어차피 투자했던 기간 기준으로 1년 정도는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을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가 나올 부분이 어디 있겠어 라고 보면 입소문이 꽤 많이 났겠죠. 옛날 과거와 또 과거에 제가 투자 상품을 여러 가지를 해보긴 했지만 입소문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또 전 세계 입소문이 진짜 장난이 아니겠죠. 그러면 하시는 기관의 기관의 귀에도 들어갔었을 것이고, 기관의 물량도 일부 많이, 이번에도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안 그럴까요? 그리고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그만큼 운영 수익률을 보장을 해줬다라는 그 믿음은 실상 검증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장기적으로 이 정도 수익률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상품을 비교를 했었을 때 그 사람은 다시 이쪽으로 안 들어온다라는 것이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에 대한 투자 법칙이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부동산에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면 계속 부동산으로 갑니다. 주식을 했던 사람은 계속 주식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코인에서 그렇게 신탁을 통해 가지고 그 정도 수익률을 냈으면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냈다면
그리고 그렇게 힘든 장도 있음에도 수익률이 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26일 잘 됐고, 그리고 9월 이후 락업이 푸는 일정이 또 없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3월, 6월, 12월 기준으로 락업이 푸는 계약 공시를 차트에 아마 노출이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대략적인 것이고,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7월에 한 번이 있고, 그 이후에는 거의 없다. 그러면 6개월에서 12개월 락업을 거는데, 간격이 넓고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함께 사는 거다. 그래서 기간의 평단을 낮춰서 롱을 잡을 수 있는 자금이 아마 될 것 같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2차 펀드 부분이 이제 재정비가 해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금이 기존 대비보다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더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5월달, 지난 5월달 비트코인 급락에 따른 종합 분석 레포트가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게 있었는데요. 요 내용 겁나 많습니다. 진짜 엄청 많은데 요 부분의 요약 부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핵심 내용, 제도권 수용 감소, 거래소 밸런싱 감소, 코인베이스 상장으로 인한 출구 전략, 단기 보유자 물량 정리라고 되어져 있죠. 긍정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의 상품의 다양한 수요의 전환, GBTC 프리미엄 하락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ETF 기간의 수요가 최근에 하락폭으로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유입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포인트가 BTC가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야.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불장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일부 기관이나 그리고 일부 개인의 생각도 뭐 큰 선의 개인의 생각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선택의 폭이 좀 더 확장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좀 더 안정성이 있는 쪽으로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약간 분산이 되다 보니까 GBTC의 프리미엄이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건 엄연한 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BTC 어떻게 보면 그레스케일에 대한 신탁의 프리미엄 비가 생각보다 마이너스가 많이 갔다라고 해서 그것만 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이 여러 개가 생겼다라는 것은 상품의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상품의 다양화를 어떻게 보면 또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통계를 내서 어떻게 또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둘 다 봐야 된다. 라는 점을 이번에 주는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특히 6개월간의 진동폭을 보게 되면 다시 프리미엄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멘텀 구간에 있다. 거래소 간의 비트코인 유출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바이낸스 비롯한 미국 계열의 비트코인 매도세가 이번 하락의 이유이고, 그리고 카렌, 코베, 파이넥스가 미국의 계열 거래소에서는 매도가 거의 나온 게 없다. 그리고 아주 재미난 현상으로 이번 하락의 비트코인 유출 및 유입이 급면한 거래소의 간의 차이를 좀 보여주었다는 게 재미난 점이 있었고, 스테이블 코인의 역대 최고 수준의 유입과 구매 대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즉 발행이 되고 어느 정도 해당에 있는 테더의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총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단계가 원래 떨어지거든요. 예, 진짜로 이 코인 시장에 떠난다고 하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 나는 이제 수익을 다 냈으니 여기에서 이제 볼장은 좀 안 보고 조금 시간 뒤에 그제서야 좀 보겠다라는 심리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계속 머물고 있다는 건 나 좀 기간적인 템포만 좀 잡고 다시 잡아볼랜다. 다시 매수를 해볼랜다. 이 성향이 훨씬 더 클 수도 있겠죠. 예, 물론 그렇지 않은 또 경우의 수가 하나가 더 있죠. 왜냐, 경제적 폭락으로 인해서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가치가 큰 나라들 오히려 과거에는 비트코인을만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아니면 송금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그냥 예치만 해놓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시총이 줄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봐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도 특히 역사상 한 달폭 증가폭은
최대를 좀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좀 많이 드라마틱하다라는 내용이 있죠.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희망 회로 편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뭐 기존과 동일하게 6월과 8월 부분, 이미 6월 달은 지났으니까 이제 한 번에 8월에 재구매 부분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매수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신 이때에 어느 정도 자금을 좀 더 많이 이용을 해서 코인의 개수를 더 극대화하는 전략을 하고, 시즌은 8월 달에 나오는 자료 다 찾아보고 결정을 해서 올해 있는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그때 가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늦어져도 9월 달에 전에는 나오겠죠. 뭐 8월 마지막 주 정도나 9월 첫째 주 정도에 나오겠죠. 저의 생각이. 왜냐면 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있는 스케줄 부분이 뭐 세계적인 스케줄 부분이 뭐 제 스케줄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정상에 있는 회의나 그런 뭐 거의 뭐 연준의 그런 메시지나 그런 일정이 거의 변동폭은 없겠지만 혹시나 변동폭이 생기게 되면 좀 뒤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원래 기반으로 보게 되면 13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법칙은 원래는 저는 원래 여기까지 봐서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렇게 이제 밀어붙였죠. 그리고 6월달 때까지는 약간 이제 애매한 시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시그널을 그렇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해당이 있는 이 통계표 수치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기도 했어요. 네, 일찍 오기도 했었죠. 근데 아무래도 6월에서 8월 달 사이가 상당히 쉽진 않을 것 같고, 제가 바라보는 여기에서 이제 하반기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상반기에는 누구나 돈을 벌었지만 하반기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실력이 좀 좋으신 분들만 한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것에 있어서 여기서 내가 6월과 8월에 분할로 매수를 했고 이 금액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기대 수익률을 좀 낮췄다라고 해도 그 낮춰서 딜을 치려고 하는 시점은 언제냐면요. 거의 이 시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즌에. 근데 이게 8월 달에 있는 자료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얼마만큼 형 상태를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기대를 낮추면서 시장을 좀 기대하면 이제 낮추면서 그냥 시장이 그때까지 올 때까지 한번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이 기다릴 것이냐, 그 차이만 있을 것이지 다른 건 없어요.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좀 마음의 위안과 좀 그렇게 잡아보시는 게 어떨지라고 해서 이렇게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